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원봉사론 제11장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은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자원봉사 활동 방법이고요. 제2절은 지체 및 편마비 장애인의 보조와 기능 훈련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자원봉사 활동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심신장애인데요. 이제 심신의 장애가 어떤 건가 한번 본다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이나 특수한 보조장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부위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냥 장애인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막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되게 없는 정도도 많아서 불편함이 심한 정도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를 따라서 장애 분류를 나누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돕는 방법이 진정한 재활이고요. 사회 속으로 일상생활을 이제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래에 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편 정도로 장애인을 판정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제 장애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비장애인인 경우는 그 장애에 대해서 선천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이 높은데 실제로 이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 5% 중에서도 뭐 88%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보다 대부분 80% 이상이 후천적인 질병이나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상해 그리고 장애를 아니면은 그 재해, 업무상 재해 이런 걸 통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면으로 생각해서 이 얼마나 불편할까를 생각한다면 장애인을 돕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체 장애입니다. 이 지체라는 게요. 어 뭐 우리가 말할 때 지체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느릴 지자에 채자는 뭐 막혔다라는 거에 막힐 채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움직일 때 느리고 막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는 장애들이겠죠. 첫 번째로는 뇌졸중이 있어요. 뇌졸중은 혈관이 뇌 안에서 터져서 그 혈관의 일부가 손상되어서 그 부분에 영양이나 산소 공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하는 혈관 장애를 말하는데 흔히 중풍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서 혈관이 손상이 됐다. 그렇게 돼서 뇌 손상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왼쪽이 마비되거나 왼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으로는요. 뇌졸중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의 한쪽을 쓰지 못하는 편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극심한 두통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눈이 한쪽 안 보이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하는 실어증 같은 또는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해요. 한쪽이 안 되면은 씹기도 한쪽이 조금 잘 안 됩니다. 혀도 약간 마비되고 말도 좀 잘 못하고 그리고 이게 좀 지나면은 치매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혈압 때문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대 이후부터는 2, 3개월에 한 번씩 혈압을 꾸준히 측정해서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혈압이 이제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혈압이 높아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 뭐 뇌나 심장이나 어떤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은 미리 좀 알고 계시면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 있고 여유로운 생활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경우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니 네가 그러면서 뒷목을 잡고 넘어지죠.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면서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하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뇌졸중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혈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식이요법도 짜지 않게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이 안에 있는 혈류를 높여서 이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혈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죠.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스트레스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고요.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을 돕는 방법은요. 이제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꾸준히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갑자기 살이 너무 찌거나 또 갑자기 빠지게 되는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한 체중 유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변을 참지 말고, 배변할 때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갑자기 확 약해진 혈관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변 시에 참지 않고 그때그때 가시거나 아니면 배변 시 힘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꾸준하게 투약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랬을 때는 이제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해 주어야 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 잘 되도록 등이나 둔부, 엉덩이를 말하죠. 팔꿈치 이런 곳을 마사지 해줘서 욕창을 막도록 합니다. 이제 한 곳에 체중이 몰리면서 그쪽에 압력이 가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거기 욕창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체위 변경도 규칙적으로 해주지만 이렇게 좀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혈액순환을 할 수 있게 좀 두드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쪽이 마비돼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지체장애 두 번째는 척수 손상입니다. 척수는 척추 내에 있는 기둥 같은 그 척추 안에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 척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힘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둥처럼 신경들이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수가 어떤 병 때문이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사고가 나서 이제 거기가 마비가 되거나 어쨌든 외상을 통해서 손상이 가게 되면 그 손상 부위 이하에 예를 들어서 목에 그 신경이 마비가 그 어떤 손상이 왔다. 그럼 목 아래로는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허리 쪽에서 척수가 손상이 됐다. 허리 아래가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을 입게 되면 손상 부위 이하에 마비, 감각 마비가 나타나게 되죠.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비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예방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비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혈류가 순환되지 않고요. 그리고 느끼지 못해요. 아픈 것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마비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서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첫째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마비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죠. 그러면 일상생활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구나 보행보조장구를 이용해서 이제 기능을 조금 다른 쪽을 사용해서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기능 향상하는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돕는다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척수 손상 환자의 1차적인 치료 목적은요, 스스로 소변입니다. 보통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나 뭐 전신 마비 환자들이 있다면, 제 소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소변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여기 감염을 통해서 또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 같은 것들이, 그래서 소변이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의의 치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라기보다도 전문의와 훈련사들의 지시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게 목적이라는 걸 알고 시작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비 부위와 마비 정도에 따라서 기능 훈련이 필요하겠죠.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상자를 이용한 세면, 이제 플라스틱 상자 같은 거를 만약 누워 계신다면 밑에다가 받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세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를 이용한 세면, 양치질 등 간단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추가해서 이제 스스로 조금 움직여 줄 수 있거나 협조가 가능할 수 있거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 도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지마비의 경우에는요, 목발, 보조기,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연히 익숙치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꾸준한 연습과 의지를 통해서 이제 이동만 가능해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는 거를 도와주고 옆에서 넘어지거나 이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도 중요하죠. 이번에는 뇌성마비입니다. 이제 이게 마비가 왔는데 뇌의 문제로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뇌성마비라고 하고요. 되게 출산 전후에 뇌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근육 조절이나 협응, 몸과 이게 마음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완전 치료는 어렵고요. 하지만 각종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재활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마비를 계속 꾸준히 움직임으로써 일상생활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활이 들어갑니다. 주 증상은요, 근육이 긴장이 되게 심해요. 뻣뻣합니다. 그래서 사지와 몸이 뻣뻣해서 움직임이 조금 어렵고, 팔다리, 머리 등의 근육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 조절이 어려운 게 뇌성 마비입니다. 이렇게 뇌성마비가 온 분들은 뇌성마비 치료는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이제 기능 훈련이에요. 뻣뻣해진 것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동작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고요. 장애인 복지관이나 종합병원의 재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받도록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통이에요. 허리가 아픈 거죠.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거나 심한 외상을 받았을 경우, 척추 구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런 심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방은요, 항상 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서 있을 경우에는 한 발을 조금 높게 자세를 취해주면서 이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작업을 할 경우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는 편한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앉을 때는 등받이를 깊숙하게 엉덩이 끝까지 쫙 앉고요. 발바닥은 바닥에 충분히 닿도록 이런 똑바른 자세를 하면 요통 예방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통이 심한 사람들을 도우려면요, 수시로 자세가 바르도록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자세가 너무 불량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요즘 아이들이 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바르게 앉는 습관이 생기면 이제 요통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구부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가사 일 중에 허리가 무리가 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무리 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사지절단입니다. 사지가 절단돼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후천적으로 이게 절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절단은 태아 시절에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선천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 외상,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전달되었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절단 수술을 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활치료는요, 절단 부위의 부종을 없애고 절단한 부위가 이제 부어 올라요. 그리고 절단 부위가 되게 말랑말랑한 살이기 때문에 요 끝부분을 조금 단단하게 단련시켜서 거기에 의수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이제 일상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을 좀 가라앉힌 후 그 부분을 좀 단단하게 단련시켜서 의지를 착용하여도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서거나 걸을 수 있도록 아니면 어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치료 목표를 둡니다. 자, 돕는 방법은요. 상지 절단인 경우에는 작업수를 사용해서 일상생활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하지 절단의 경우는 보행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 체중을 싣고 걷는 연습부터 할 수 있겠죠.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재활 치료가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요, 듣는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어려운 상태를 청각장애라고 하고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요 특성은요, 주의 집중이 힘들면 지시를 할 때 혼동을 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못 들으니까.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지시를 더 명확하게 하고 눈 앞에서 바라보면서 내 입을 볼 수 있게 입을 크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잘 알아들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성은 주의 집중이 힘들면 혼동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혼자 있어요. 왜냐면 대화를 할 때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듣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다른 데 집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져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을 돕는 방법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말하는 사람 쪽을 향해서 보고 있을 때 말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걸 때 정면에서 봅니다. 정면에서 항상 얘기해요. 옆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눈을 보고 딱 제 주의 집중이 딱 됐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보통의 크기로 목소리로 얘기해야 되고요. 입 모양을 과장되게 하거나 그냥 어물거리지 않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거나 너무 작게 할 필요도 없어요. 또박또박 차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도중에 이해하고 있는지를 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성 난청이 이제 시작되셨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끄떡끄떡 하세요. 그래서 대화의 흐름에 방해되는 게 미안해서 못 알아들었다고 안 하고 그냥 알았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제 제대로 인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신을 갖고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겠죠. 그래서 편하게 계속 말하고 틀린 걸 잘 듣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면 이제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수화까지 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 중에 수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죠.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비정상적일 때 시각장애라고 하고요.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점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약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옇게라도 보이면 약시고요. 아예 안 보여서 점자를 사용해야 되면 시각장애인이죠. 이런 시각장애인을 돕는 방법은 시각장애에 대한 재활은 교육과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훈련의 목적이고, 재활교육이 이렇게 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동은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언어 발달, 보행 지도, 일상생활 동작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 이렇게 된다면. 자, 그다음에 도움은 주되, 어, 미리 짐작해서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미리 과잉 친절을 하면은,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들을 위한 방법이죠. 이번엔 언어 장애입니다. 잘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말하는 방법을 이제 들어야지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것 때문에 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해가 부족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말을 구사할 능력이 저하될 때 언어 장애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동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아니, 뇌졸중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돕는 방법은 자주 말을 시키고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더듬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이 편하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지적 장애예요. 일반적으로 지능이 낮고 같은 연령의 사람보다 행동이 뒤떨어지거나 아니면 사회 적응 능력이 저하될 때 지적 장애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IQ가 70 이하인 사람이고 경계성 이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보다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이제 일반 수준보다 다르게 조금 행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동작이 느리고요. 주위 일에 무관심합니다.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오래 집중을 하기도 어렵고요. 제 이해력도 조금 정상인보다는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 이분들을 돕는 방법으로는요. 행동, 언어, 대소변 가리기 등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책망하기보다는 잘하는 걸 칭찬하면서 계속 잘하는 걸 반복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선입니다. 외부 세계, 즉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되고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지적장애 아동들이 있고요. 이들한테 조기에 적합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서 훈련을 시킨다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좀 덜어져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체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적응도를 높여주는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부모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체 및 편마비 장애인의 보조와 기능 훈련입니다. 이제 지체장애가 이제 몸의 움직임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지팡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보조기구,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지체 장애나 편마비 장애인을 옆에서 보조하거나 기능 훈련을 도울 때, 첫 번째는 이제 마비가 오셨거나 이제 지체 장애가 오신 분들은 경미하게 왔을 경우는 지팡이로 훈련을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훈련이 가능한지 여부 및 황제의 능력을 조사하는데요. 지팡이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자기 체중을 실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발로 중심을 잡을 그 체중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환자를 세워보아서 혼자서 아픈 발로 체중을 받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지팡이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하는데요. 이제 균형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할 수 있고요. 균형이 양호하지 않을 때는 훈련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의자나 책상을 사용하여 보행 순서를 연습하는데요. 지팡이 보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보행의 기본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똑바로 선 자세에서 아픈 발을 한 발 앞으로 내어서 내민 발에 체중을 살짝 실어 봅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에 한 발 앞으로 낸 아픈 쪽 발을 원래 자리로 이렇게 되돌리면서 체중이 다시 양발로 분산되도록 해봅니다. 그 다음 성한 발을 앞으로 내요. 마찬가지로 하게 하고 이걸 교대로 반복을 해요. 이렇게 해서 체중 싣는 방법을 익히게 하면서 지팡이와 같이 이제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지팡이는요, 어느 쪽 팔에 쥐냐? 건강한 쪽으로 쥡니다. 그래서 아픈 쪽에 나갔을 때 지팡이가 같이 나가서 체중을 조금 이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자, 한 발 내민 발을 되돌리거나 또는 한 발을 뒤쪽으로 당기고 아이고, 그 발에 체중을 실리게 해서 원상으로 돌리는 것 등을 교대로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을 충분히 하면 순조롭게 보행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처음에 지팡이가 먼저 가서 갈 자리를 잡고 아픈 발이 가요. 그러면 아픈 발과 지팡이가 지탱하는 동안 건강한 발이 나가죠. 이렇게 지팡이, 아픈 발, 건강한 발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팡이랑 아픈 발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지팡이가 먼저 나가기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지팡이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제 우리 좀 이따 만나서 다시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